자, 그 다음으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질들은 순환하고, 그리고 에너지는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순환한다고 하면 틀린 말인 거. 에너지의 흐름.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질의 순환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하기 위한 개념이 나오는데,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 바로 총 생산량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총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총 생산량의 정의는 생산자가 한 개체가 아니죠. 여러 개체들이 생산한 생산자들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생산자가 유기물을 이렇게 생산한 이유는 이 생산자 본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만든 이 유기물을 세포 호흡으로 소비한 양을 바로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값 있죠? 이게 바로 호흡량이에요. 자, 이 호흡량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있고 분해자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자, 이 값이 바로 낙엽량인데, 이 낙엽량은 식물한테만 존재하죠. 식물의 나뭇잎을 떨어뜨린 그 값을, 유기물들을 바로 낙엽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낙엽량과, 낙엽량이라고 하고, 여기 확대해 볼게.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고사량이에요. 식물들 중에서 죽은 양이 있잖아요. 말라서 죽은 양이 있잖아요. 광합성량이 호흡량에 미치지 못해서 말라서 죽은 양을 고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양은 이제 1차 소비자한테 먹힌 양이에요. 자, 이러한 값들이 다 포함된 거. 그러니까 이 총 생산량 중에서 생산자가 소비한 양은 호흡량이고, 그리고 떨어뜨린 양은 낙엽량, 호흡량을 뺀 나머지, 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를 바로 순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순 생산량에는 낙엽량과 그 다음에 고사량과 그 다음에 1차 소비자한테 먹힌 피식량이 포함된 값이에요. 밑에 있는 값이 다 포함된 값. 그래서 이 순산량이 포함된 것 중에서 이것저것 다 뜯기고 실제로 생산자가 유기물을 저장한 양을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생장량. 그래서 용어의 개념이 호흡량은 생산자가 세포 호흡으로 소비한 유기물량, 자, 그리고 이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남긴 유기물량을 바로 순산량이라고 합니다. 총 생산량 빼기 호흡량. 자, 그리고 이 순생산량에는 아까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뭐 낙엽량도 있고 고사량도 있고 피식량도 있고. 근데 이 피식량을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면, 여기 있는 이 피식량을 1차 소비자가 가지고 가요. 1차 소비자가 가지고 가면 생산자한테는 피식량이지만 1차 소비자한테는 전체 에너지량이 되겠죠. 전체 에너지량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가져간 이 피식량의 전체 에너지량을 1차 소비자도 일부는 호흡량으로 사용하고요. 호흡량, 그리고 일부는 피식되고 먹히고 2차 소비자한테 먹히고요. 자, 그리고 일부는 먹은 다음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배출하는 그런 똥, 쉽게 얘기하면 똥인데 이걸 배출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고 남긴 유기물량이 바로 생장량이에요. 생장량.
자, 그럼 마찬가지 이 피식량을 또 가져가겠죠, 2차 소비자가.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계속 유기물의 형태로 섭취의 형태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다. 자, 그래서 생장량이 뭐냐면, 자, 생장량은 이제 남긴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남긴 유기물량이다. 자, 그럼 현존량은 현재 지닌 유기물량이에요. 현재 지닌 유기물량. 그럼 생체량은 뭐냐면 생물이 지닌 유기물의 총량인데,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좀 개념이 좀 헷갈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철수가 50kg이었어요. 50kg이었는데 치킨을 먹었습니다. 자, 치킨을 먹어서 살을 0.5kg을 쪘어요. 그러면 총 50.5kg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이 50kg이 원래 갖고 있던 유기물량이라서 현존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킨을 먹어서 찌운 양이 바로 생장량이고요. 그리고 총 합쳐서 증가된 총 유기물량이 바로 생체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장량에다가 현존량을 더해서 다시 이 생체량이 되는구나.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생체량이었던 이 유기물량은,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계속 하잖아요. 그 광합성을 계속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유기물이 조금씩 쌓여요. 그러니까 이 생체량이었던 게 계속 생체량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생장량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50.6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생체량과 현존량은 바뀌게 되는 거죠. 추가되는 생장량 때문에 생체량이었던 게 다시 현존량으로 바뀌고 또 추가돼서 생장량이 더해지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에서 엄밀하게 구분돼서 문제가 이 용어들이 구분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생장량과 현존량을 더한 값이 생체량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 나오는 순환 과정의 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탄소 순환 과정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질소 순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순환 과정과 질소 순환 과정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일을 해야 되냐면, 자, 탄소 순환 과정에서 왜 탄소 순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원소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은 물질은 탄소하고 질량을 우리가 정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탄소는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주 골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첫 번째, 골격으로 탄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골격으로 탄소를 지닌다. 탄소를 반드시 지니고 있는 물질이고요. 두 번째, 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 여기서 생물이 이용 가능한 이란 말은 세포호흡으로 이용이 가능한, 세포호흡의 재료로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유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아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CO2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첫 번째 탄소는 갖고 있어요. 자, 탄소는 갖고 있지만 탄소가 한 개이기 때문에 골격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어쨌든 탄소는 갖고 있어요. 탄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없어요. 자, CO2를 광합성을 통해서 포화당으로 바꾼 다음에 이용하는 거지, CO2 자체를 세포호흡에 이용해서 에너지를 뽑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CO2는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기물이 될 수가 없고 무기물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탄소의 순환 과정은 세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걸 색깔로 구분할게. 검은색은 탄소 물질의 이동이고요. 물질의 이동이고, 자, 그리고 주황색은 에너지의 이동 과정을 표현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탄소와 에너지가 모두 포함된 유기물의 이동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아, 그러니까 유기물의 이동인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탄소하고 에너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자. 자, 생산자는 대기 중에 CO2를 이렇게 받죠? 자, 이때 CO2가 이동하는 건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빛 에너지를 받아요. 태양의 강력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을 이제 합성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생산자가 생산한 이 유기물을 누가 가져가냐면 유기물의 형태로 1차 소비자가 가져가죠. 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가져간 유기물은 또 2차 소비자가 가져가죠. 계속 이제 이동을 하죠. 자, 그리고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세포 호흡을 통해서 다시 CO2를 배출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출하는 이러한 작용이 바로 호흡량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리고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결국엔 죽잖아요. 모든 생물들은 죽으니까. 자, 죽어서 땅 속으로 내려오면 분해자가 다시 이러한 유기물들을 호흡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생산자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제 물질이 순환되는데, 자, 순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분해자한테 분해되지 않고 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분해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탄화가 되면 생산자는 기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석탄이 되고요. 아, 이것도 유기물 형태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로 가는 거지. 유기물로 이동이 되죠. 석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들 같이 이런 동물들은 몸 안에 기름기들이 많기 때문에 분해자한테 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탄화가 되면 석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탄화가 돼서 만들어진 유기물들이 분해자한테 분해가 되지 않고 탄화가 된 석탄과 석유를 화석 연료라고 부르죠. 지금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연소에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열기관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탄소 순환 과정이고, 탄소 순환 과정에 내용 정리할 때 탄소와 에너지의 유기물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문제도 탄소와 에너지와 유기물을 구분해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순환 과정. 자, 질소도 마찬가지 중요하고 생명체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부터 볼게요. 질소. 자, 이 질소는 생명체한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의 재료 원소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핵산, 유전 물질, 핵산의 주 원소입니다. 핵산에 무슨 N이 들어가나요? 따져보자. 핵산에 무슨 N이 들어가는지.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게 DNA와 RNA인데 핵산의 기본 단위는 DNA와 R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이루어졌냐면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인산의 구성 원소는 POH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의 구성 원소는 CHO로 이루어져 있고요. 염기의 구성 원소가 CHON. 아, 여기 N이 들어있네요. 와, 염기들의 서열이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이 N이 없이는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바로 N이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단백질의 조원소예요. 자,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뭐냐면,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CH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N이 들어있죠. 염기하고 구성 원소의 종류가 같죠. 하지만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다른 물질인데 이런 염기들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어떤 유전 정보가 바로 염기들의 서열인데, 그런 염기들이 바로 CHON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 또한 CH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N이 있어야지만 핵산과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이 질소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질소가 어떤 식으로 물질이 순환되는지, 자, 대기 중에 이제 N2가 있습니다. 자, 이 대기 중에 N2는 이 N과 N이 질소와 질소가 삼중 공결합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N과 N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N2는 굉장히 안정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마시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시 배출이 돼요. 그 안정된 기체인 이유는 이 N과 N이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다음에 다른 물질들과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N2는 생명체들이 이용이 가능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 N과 N에서 끊어져서 N인 형태하고 다른 물질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라서, 저기 위에도 마찬가지 핵산이 N이지 N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N과 N2는 엄연히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N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유주 레스한 형태인 이 N2를 이용할 수 있게 바꿔주기 위해서 NH4 플러스 1가인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이 N을 이용할 수 있게 NO3-1가 형태로, 즉 질산 이온의 형태로,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러한 작용이 바로 생물학적으로는 고정이라고 불러요. 픽세이션.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N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N2였는데 이걸 N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 바꿔주는 작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픽세이션, 고정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질소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소 고정작용. 이건 두 번째 질소 고정작용. 자, 이런 첫 번째 질소 고정작용처럼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시켜주는 건 누가 해주냐면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에 서식하면서 질소를 고정해주는 그런 세균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또는 아조토박터도 있어요. 아조토박터. 자, 물론 분해자예요. 생물적인 요소로 따준다면 분해자. 자, 그 다음에 질소고정 2는 생물이 하는 게 아니라 공중방전, 전자를 팡 치는 그런 공중반전 있죠. 강력한 어떤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이 N2가 N으로 쪼개지면 그때 주변에 있던 산소가 결합해서 일어나는 질소고정작용 2는 바로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개입니다. 공중방전.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된 이런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들이 서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이 수소를 잃어버리고 산소를 얻어서 두 개의 산소를 가지는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산이온으로 바뀌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 암모늄 이온이 수소를 잃어버리면서 산소를 얻고 있잖아요. 수소를 잃고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질산화 작용이다. 자, 이거 누가 하냐면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바이 질산화 세균. 자, 이 질산화 세균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에서 산소가 하나 부족한 상태, 이 물질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아질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아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세균을 아질산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균의 이름을 만들 때 생성되는 물질의 이름을 따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질산을 만드는 균을 아질산균, 아질산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균을 질산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아질산균과 질산균이 모두 질산화균인 거죠.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도 있긴 한데 어쨌든 N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N으로 바뀐 걸 생명체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바뀐 것들을 생산자가 가지고 갑니다. 생산자가 흡수를 해서 이 생산자가 이 N을 가지고 동화작용을 해서 핵산과 단백질을 만들어요. 자, 그러한 작용을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질소 동화작용. 그러니까 이 질소 동화작용은 바뀌어진 고정된 질소 물질들이 있어. 암모늄 이온, 아질산 이온, 질산 이온들을 생산자가 흡수한 다음에 이것저것 붙여서 핵산과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질소를 동화시켰다.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질소 동화작용은 생산자가 하는 거예요. 생산자의 세포 내에서 일어납니다. 질소 동화작용이다. 그러니까 질소 동화작용 빼고는 전부 다 분해자가 해요. 소비자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소비자가 하는 역할은 없고, 소비자가 하는 역할이 없다기보다는 순환시켜주는 곳에는 관여하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생산한 이런 핵산과 단백질들을 소비자가 먹겠죠. 먹으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동시켜주는 역할은 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죽게 되면 분해자가 다시 사체를 분해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질소 화합물들을 생산자가 1차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고요. 자, 1차 소비자라고 할게요. 하지만 소비자 또는 생산자들이 결국에는 또 죽어서 사체가 되면 다시 이제 분해자한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분해자가 사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또 분해를 시켜줘요. 그래서 단백질들을 얘가 만들었다 치자. 생산자가 만들어진 단백질을 소비자가 먹어서 일단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사체를 통해서 다시 분해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들이 분해자한테 가면 이 분해자가 이 사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뭐로 바꿔주냐면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암모늄 이온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좀 확대를 해볼게. 이 과정이 지금 좁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쓰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단백질들이 분해자한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단백질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사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에요. 자, 이 분해자가 뭐로 바꿔주냐면 이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 바뀌어진 암모늄 이온들은 다시 또 생산자한테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단백질을 암모늄으로 바꿔주는 이 작용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이 질소 고정작용이거나 질산화작용이거나 자, 질소 동화작용이거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도 먼저 하고 할게. 그러면 다시 질산 이온을 다시 고정이 안 되는 형태인 N2로 다시 이제 바꿔주는 이러한 작용을 고정시켜 놨던 거를 다시 풀어놨다, 탈출시켰다. 그래서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탈질산화 작용.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탈질산화라고 하는 게 원래 탈출시키는 건데 여기 이 질산화 과정의 역반응이 탈질산화가 아닙니다. 이거가 탈질산화가 아니라고요. 알았죠? 다시 N2로 바뀌는 게 탈질산화 작용이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단백질이 암모늄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질소 고정작용, 질소 동화작용, 질산화작용, 그 다음에 탈질산화작용 이것 중에는 포함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하는 건 N2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고 질산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암모늄 이온이 질산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니까 질소 동화작용은 이런 암모늄 이온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역반응이니까 안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고요. 이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질소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사체 분해고 또는 이 용어로 화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질소 화합물의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질소 화합물의 분해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질소들은 순환하는구나. 그러니까 생산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생산자는 단백질을 다른 동물로부터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 속에서 질소를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비료의 주성분이 바로 질소였네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 과정. 일단 생산자 똑같이 필기하면서 보세요. 이제 생산자가 있고 1차 소비자가 있고요. 자, 2차 소비자가 있어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까지만 하자. 자, 그리고 분해자도 해볼까? 아래쪽에 분해자. 생산자가 일단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받아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 있죠. 그래서 입사된 빛에너지, 자, 이 빛에너지를 만약에 만이라고 칠게요. 자, 만만큼의 빛에너지가 입사가 됐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생산자가 생산한 총 생산량을 100이라고 할게요. 100. 자, 그래서 이 100 중에서 일부는 본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죠. 자, 위로 올라간 양은 전부 다 호흡량이에요. 자, 그리고 일부는 또 1차 소비자한테 먹히고요. 또 일부는 고사되죠. 말라 죽어서 분해자한테 가죠. 자, 그리고 받은 1차도 마찬가지 일부는 호흡으로 쓰고 2차한테 일부가 피식되고 일부는 또 고사가 돼요. 자, 2차 소비자는 일부는 고사가 되고 또 일부는 또 호흡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 양을 조금 구하도록 미지수를 좀 넣어볼게요. 이거 기억이라고 치고, 자, 니은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호흡으로 사용한 양은 뭐 80이라고 칠게요. 자, 80. 그리고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0.6이고 고사량은 0.4라고 치자. 아, 1.6, 1.2, 0.8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호흡량은 이만큼, 그리고 고사되는 양은 이만큼이라고 칠게요. 자, 그럼 기억 관계를 한번 구해보자. 구할 때, 이 기억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2차 소비자의 양을 먼저 보는 게 낫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2차 소비자의 경우에는 니은을 받은 다음에 호흡량으로 1점이고 고사량으로 0.8인데 또 다른 양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1.2하고 0.8이 니은으로 들어온 양이겠죠. 맞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유기물을 반드시 1차 소비자를 먹음으로써 유기물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각 영양 단계의 유입되는 총 에너지의 양은 유출되는 총 에너지량과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자, 그러니까 2차 소비자한테 유출되는 양이 0.2하고 0.8이었으니까 유입되는 양이 바로 이만큼 들어왔구나. 따라서 이 니은이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1차 소비자는 6만큼은 호흡으로 쓰고 이만큼은 고사되고 이만큼은 피스됐으니까 합친 값은 얼마? 바로 10이죠. 아, 바로 얘가 10만큼을 바로 갖고 있었구나. 자, 이 10만큼으로 기억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자, 기억이 바로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생산자가 1차 소비자한테 먹힌 피식량이 바로 10이 되고 80은 호흡으로 쓰고 나머지 고사량이 바로 10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기억값은 바로 생산자의 피식량이고 생산량의 피식량. 자, 이 말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과 같은 말, 먹은 양. 1차의 섭식량인데 자, 1차 섭식량이라고 하는 건 1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량을 의미합니다. 그 량이 바로 10이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죠. 1차 소비자의 피식량. 이거를 2차 기준으로 얘기하면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고요. 자, 2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2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량이 돼요. 자, 그게 2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양은 세포 호흡량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가는 건 고사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10하고 2하고 0.8을 더하면 전부 다 분해자한테 간 양이잖아요. 자, 그게 이제 고사량들인데 고사량의 합. 자, 고사량의 합은 10 더하기 2 더하기 0.8인데 따라서 12에다가 0.8이니까 13이죠. 자, 근데 이 13이란 값은 결국에는 분해자한테 가서 다시 호흡으로 쓴 양이기 때문에 자, 이 호흡으로 쓴 양을 디귿이라고 한다면 이 디귿이 바로 13이 되고 결국에는 분해자의 호흡량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디귿, 즉 분해자의 호흡량이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을 구할 건데 되게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에너지의 효율. 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의 총량분의 전 단계의 에너지량 분의 현 단계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생산자는 얼만큼 받았냐면 10,000만큼 받고 결국에는 총 생산한 양은 100이니까 전 단계는 비에너지이기 때문에 10,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에요. 따라서 약 1%겠죠. 1%.
자, 1차 소비자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었던 양은 100이었는데 1차가 가지고 있는 양은 10이기 때문에 10%가 되겠죠. 자, 2차 소비자는 1차가 10만큼 있었는데 2차한테는 2니까 10분의 2 곱하기 100 해서 20%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적어줄 건데 여기다 별표 일단 2개 치시고요. 에너지 효율도 별표 하나 치시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첫 번째 에너지량은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맞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 일부만 가져가고요. 그 일부만 가져가서 전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양 단계를 파악할 때는 에너지량으로 무조건 보아야 됩니다. 영양 단계로 볼 때는 무조건 에너지량으로 파악을 한다. 에너지량이 많으면 생산자, 에너지량이 적을수록 위쪽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체 수는 감소하겠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맞죠? 토끼가 2마리인데 사자가 10마리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개체 수가 감소하고요.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효율도 증가됩니다. 자, 근데 내가 일반적이라고 쓴 이유는 얘네들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성이 존재한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예외성이 존재한다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무 한 개체에 개미가 10,000마리가 살 수 있어요. 맞죠? 이 나무는 생산자인데요. 소비자인 개미가 1차 소비자인 개미가 10,000마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 수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나의 나무 속에 10,000마리의 개미가 살 수 있을까요?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인 거죠. 생산자 한 마리가. 이 나무가 엄청 큰 나무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10,000마리의 개미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에너지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너지량이 감소한다는 게. 알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보면 돼요. 생물 다양성은 물론 당연히 다양성이 높을수록 크고요. 이 다양성이 크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2가지예요. 당연히 다양성이 커야 되고요. 종류가 다양해야 돼요. 그런데 다양성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양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균일해야 됩니다. 균일성도 높아야 된다. 그럼 결국에 생물 다양성이 높기 위해서는 균일하게 많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종류는 똑같은데 다양성을 물어봤어. 그러면 좀 더 균일하게 존재하는 게 뭔지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균일성에다가 별표.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에는 뭐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모두 포함돼요. 이 다양성이 높기 위한 조건은 균일하게 다양해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요. 유전적 다양성. 자, 두 번째 종 다양성. 자, 세 번째로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면, 같은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개체군 내에서, 여러 대립형질의 다양성이에요. 대립형질의 다양한 정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곱슬머리고 어떤 사람은 직무고 어떤 사람은 완전 곱슬이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곱슬이고 직무라 그래서 얘네들이 돌연변이는 아니잖아요. 같은 종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직무든 곱슬이든 이렇게 다양한 정도를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예로는 뭐가 있냐면 무당벌레의 무늬, 무당벌레가 어떤 무당벌레는 동그라미가 5개 있고 어떤 개는 4개가 있고 막 이래요. 이것도 전부 다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알겠죠? 자, 종 다양성은 말 그대로 종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종의 다양한 정도. 자, 이것처럼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은 생물적인 다양성에 대한 척도예요. 이거 두 가지는 생물적 요소에 대한 다양성의 척도다. 자, 그럼 생태계 다양성은 좀 뭔가 다른가요? 조금 달라요. 자, 생태계 다양성은 이 생태계 안에 생물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비생물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맨 처음에 배웠잖아요. 자, 생태계 다양성은 자, 이 생물적인 요소의 다양성과 비생물적인 요소의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 요소의 다양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의 예로는 뭐가 나와 있냐면 강, 사막, 숲 이런데 이런 거에 있는 어떤 생물 다양성을 나올 때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비생물적 요소가 포함되는 게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 생태계는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서 또 익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익혀 나가야 되니까 문제 풀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어요.